그 소장은 피복이 벗겨진 두 가닥의 전선을 양손에 쥐고 있었다. 그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인연, 아직도 혓바닥이 살아있나? 그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부하 한 명이 군용 발전 차량에 스위치를 올렸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발전기 엔진이 괴물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시퍼런 전류가 뱀처럼 전선을 타고 흐르는 것이 보였다. 홍수연 중령은 차가운 차량의 측면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군복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소장이 천천히 그녀의 관자놀이 쪽으로 전선을 가져가며 그 끝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그가 다시 한번 그녀를 조롱했다. 니년의 그 잘난 의지가 강한지, 이 고압 전류가 더 강한지 어리 한번 보자고. 그가 마지막 말을 으르렁거리듯 뱉었다. 유언이라도 남겨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분노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목덜미 뒤로 보이는 희미한 흉터를 향한 기이하고도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제7보병 사단 정문 위병소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이었지만 산기슭에 위치한 부대의 밤은 이미 가을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이 외롭게 위병소 주변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을 향해 날아들던 하루살이 몇 마리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위병소 안, 이제 갓 20살을 넘긴 2명의 위병은 애써 졸음을 쫓고 있었다. 그들의 앳된 얼굴에는 긴장감과 지루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고요함을 깨뜨리며 어둠 저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나타났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다가온 차량은 군용 세단도 화려한 외제차도 아닌 평범한 검은색 국산 중형차였다. 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서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다. 각 잡힌 전투복,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 그리고 그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홍수현 중령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예리한 눈빛은 위병소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한 위병이 황급히 달려나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살짝 떨렸다. 충성, 현 시간부로 근무 중인 상병 김민준입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홍수연은 말없이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다. 그녀의 손짓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위병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짧은 순간 그녀의 시선은 위병소 내부의 근무일지와 총기 거치대 그리고 반대편 초소의 근무자까지 차례로 훑었다. 마치 스캐너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눈이었다. 신분 확인을 마친 위병이 신분증을 돌려주며 다시 경례했다. 확인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녀가 차에 다시 오르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먼 곳에서부터 거친 엔진 굉음이 밤의 정적을 폭력적으로 찢어발기며 다가왔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곧이어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렬한 HID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뚫고 나타났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과속 방지턱도 무시한 채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위병소 앞으로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급정거의 충격으로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위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술에 잔뜩 취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전투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홍수연보다 한 단계 위인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7사단 포병연대장 박동진 대령이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혀가 꼬인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새끼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 왜 차를 안 열어! 위병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경례를 했지만 박동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옆에 서 있는 홍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잔뜩 풀린 눈으로 그녀의 계급장과 얼굴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가 그녀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가 술 냄새를 확 풍기며 말했다. 어이, 중령, 넌 뭔데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어? 어? 상판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이 시간에 어딜 싸돌아다녀? 모욕적인 언사였지만 홍수연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갑고 무감정한 눈으로 박동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박동진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 계집애가 상급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해. 군기가 아주 빠져가지고. 너 어느 부대 소속이야? 당장 안 불어. 그때 홍수연의 입이 처음으로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국방부 직할 감찰사령부 소속 홍수연 중령입니다. 감찰사령부라는 말에 박동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술기운이 그의 이상을 다시 마비시켰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비웃었다. 감찰 나으리가 이 밤중에 여긴 무슨 행차실까? 아하, 혹시 내 뒷조차라도 하러 오셨나? 그는 홍수현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계집이 별을 달겠다고 군대에 기어들어왔으면 어디서든 조신하게 굴어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상급자를 쏘아봐. 그의 손이 그녀의 전투복 옷깃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그 순간 홍수연의 몸이 섬광처럼 움직였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녀는 박동진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몸을 살짝 비틀었다. 관절이 꺾이는 고통스러운 소리와 함께 박동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가 휘청이며 앞으로 쏠리는 힘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녀는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무릎이 그의 오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박동진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고꾸라졌다. 위병들은 숨을 삼켰다.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홍수연은 무릎 꿇린 박동진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다. 그녀의 다른 손에서는 어느새 번쩍이는 수갑이 나타났다. 철컥 하는 차가운 금소금이 밤 공기 속으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모든 저항이 완벽하게 봉쇄된 박동진이 바닥에 엎드린 채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었다. 홍수연은 그의 머리를 바닥에 지그시 누른 채 곁에 서서 얼어붙어 있는 위병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냉정하고 평탄한 톤이었다. 위병장. 그녀의 부름에 위병이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외쳤다. 예, 중령님. 홍수연의 시선은 엎드린 박동진에게 고정된 채였다. 현 시간부로 박동진 대령을 직권남용, 상간 모욕, 폭행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즉시 헌병대에 연락하고 이자를 유치장으로 인계하도록.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흙먼지가 묻은 손을 툭툭 털었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작은 구김 하나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명의 위병이 달려와 굴욕감에 몸부림치는 박동진을 양쪽에서 붙들어 일으켰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인연이 네가 뭔데 날 체포해? 당장 이거 안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홍수연은 그의 발악을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외면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로 걸어가면서 멍하니 서 있는 다른 위병에게 말했다. 위병소 근무일지 그리고 방금 전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해서 10분 내로 내게 가져오도록. 그녀의 차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여 부대 안으로 사라졌다. 위병소 앞에는 박동진 대령의 고함 소리만이 한동안 더 울려 퍼지다가 헌병대의 도착과 함께 조용히 잦아들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위병들의 눈에는 방금 전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에 대한 경외감만이 남아 있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벽에 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천장에는 낡은 백열등 하나만이 위태롭게 매달려 차가운 금속 책상과 의자 2개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박동진 대령은 책상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 위병소에서 부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밤새 술기운과 분노 그리고 뒤늦게 밀려온 불안감에 시달린 그의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만 초조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이 그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반대편 의자에 앉은 홍수연 중령은 그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허리를 꼿꼿이 상우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감정 없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사물을 관찰하듯 박동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 앞에는 서류철 하나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취조실 안에는 오직 박동진의 거친 숨소리와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을 조여오는 압박처럼 느껴졌다. 결국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박동진이었다. 그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일부러 거만한 목소리를 만들었다. 이봐, 홍중령, 장난이 좀 심했군. 이제 그만하지. 술 취해서 벌어진 작은 실수 가지고 언제까지 이럴 텐가? 홍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서류철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첫 번째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위병소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계처럼 울렸다. 어젯밤 23시 17분 박동진 대령은 만취 상태로 위병소에 도착, 위병에게 폭언. 23시 19분 본관을 향해 직권남용 및 모욕적인 언사 시작. 23시 21분 본관의 전투복 옷깃을 잡으려 하며 물리적 위협을 가함. 이것이 대령님이 말하는 작은 실수의 전말입니까? 박동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취조실을 울렸지만 홍수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박동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실수했다.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졌어. 그걸로 끝이야. 내가 이 부대 연대장이야. 일개 중령 따위가 날 신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홍수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박동진의 복무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기록들을 천천히 한자 한자 힘주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5년 전 부대 유류 횡령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3년 전 부하 여군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전출로 내사 종결. 1년 전 군납비리 연루 정황 포착, 관련자였던 김 상사가 의문사하며 수사 중단. 그녀가 기록을 하나씩 읊을 때마다 박동진의 얼굴은 하얗게 또 파랗게 변해갔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만만했던 이전의 기록들이 어떻게 그녀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홍수연이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대령님, 어젯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대령님의 습관적인 범죄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운이 없게도 제게 걸린 것이고요. 박동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다 끝난 일들이야. 증거도 없는 음해라고. 홍수연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다. 그녀의 움직임에 박동진의 어깨가 움찔 딸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보다 한 톤 더 낮아졌다.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저는 어젯밤 대령님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은 단순한 주정뱅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명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 시비를 걸었죠. 제 신분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박동진의 심장을 규칙적으로 때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감찰 중령이 사단에 도착한다는 정보는 극비사항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마치 누군가에게 홍수연을 막아라 혹은 홍수연에게 망신을 줘라 같은 지시라도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박동진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홍수연이 그의 의자 뒤에 멈춰섰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차가운 숨결을 불어넣듯 말했다. 대령님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겁니다. 어젯밤의 폭행 미수 혐의에 과거에 모든 묻혔던 사건들을 제가 다시 파헤쳐서 추가할 겁니다. 군복을 벗는 건 물론이고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겠죠. 연금도 명예도 없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침묵이 그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졸랐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두 번째 선택지,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젯밤 대령님께 지시를 내린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다면 저는 대령님의 다른 혐의들은 눈감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동으로 정상 참작하여 불명의 저녁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보죠.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마지막 통보였다. 박동진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끄끄거리며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하나였다. 이민석 소장님입니다. 홍수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그녀는 서류철을 조용히 덮었다. 팍 하는 소리가 박동진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1시간 후 홍수연은 7사단대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있었다. 사무실이라곤 하지만 창고를 개조한 허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충성심 강한 부관 김대영 준위가 차렷 자세로 하 있었다. 김준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박동진 대령이 행패를 부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수연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문제 없다. 오히려 덕분에 꼬리를 잡았어. 김준휘. 그녀의 부름에 김준휘가 허리를 폈다. 예 중령님. 이민석 소장, 지금부터 그자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친다. 공적인 기록은 물론이고 사적인 관계, 자금 흐름, 통신 내역까지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마.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김준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신기에 가까웠다. 메인 스크린에 이민석 소장의 사진과 함께 그의 공식 프로필이 떠올렸다. 육사 수석 졸업, 최연소 장군 진급,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굳힌 완벽한 엘리트 코스. 사진 속 그는 서글서글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서늘한 야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홍수연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나지막에 말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하군. 김준유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그가 놀란 목소리로 보고했다. 중령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민석 소장의 개인 계좌에서 지난 6개월간 매달 일정한 금액이 유령 회자로 보이는 법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 계좌의 자금 중 일부가 박동진 대령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선으로 연결된 계좌 흐름도가 나타났다. 돈의 흐름은 명백한 증거였다. 홍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뱀의 꼬리를 잡았으니 이제 그 머리를 찾아낼 차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 속 이민석 소장의 사진을 꿰뚫을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김준휘, 지금부터 24시간 감시에 들어간다. 이민석 소장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해. 우리는 이제부터 유령을 사냥할 거다. 창고 사무실의 어둠 속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를 향한 위험하고 외로운 싸움의 서막이었다. 이민석 소장의 집무실은 거대했다. 방의 크기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들이 칼로 잰 듯 반듯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통유리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부대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아지랑이처럼 번져 보였다. 평소라면 그 풍경은 그의 야망을 확인시켜주는 쾌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평소보다 더 짙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렸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였다. 어젯밤 박동진 대령이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 멍청하고 무능한 장기말 하나가 제거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보고는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박동진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이 국방부 감찰 소속의 홍수현 중령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밤새 취조했다는 사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에 털어 넣었다.
독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불길을 일으켰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갔다. 박동진은 입이 가벼운 놈이다. 고문이나 회유에 쉽게 넘어갈 위인이었다. 틀림없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보안회선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대포폰이었다. 그가 짧은 번호를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수화기 너머에서 귀에 거슬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잔뜩 낀 채였다. 여보세요? 이민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나다.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음악 소리가 급하게 줄어들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소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요? 이민석은 서론을 생략했다. 처리할 사람이 하나 생겼다. 여군이다. 이름은 홍수현, 계급은 중령. 오늘 밤 퇴근길을 노려야. 죽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시는 군복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가뜨려. 팔다리 한두 개쯤은 부러져도 상관없어.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다. 현역 군인, 그것도 영관급 장교를 건드리는 것은 그들 세계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민석은 그들의 망설임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실패는 없다. 대가는 평소의 2배로 쳐주지. 그 말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즉시 활기를 띠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았다. 물론입니다, 소장님.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정보만 주십시오.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민석은 홍수연의 사진과 차량 정보, 그리고 예상 퇴근 경로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이제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홍수연은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낡은 창고에 불을 껐다. 컴퓨터 모니터의 전원이 꺼지자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그녀 곁에 서 있던 김대영 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중령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며칠째 거의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홍수연은 어둠 속에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뱀을 잡으려면 뱀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놈들은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녀는 가방을 챙겨들었다. 먼저 퇴근해, 김준희. 내일 아침 일찍 봐야 할 자료들이 많아. 김준희가 망설였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명령이다. 결국 김준희는 경례를 하고 먼저 사무실을 나섰다. 잠시 후 홍수연도 창고를 나와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부대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은 한적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스산한 밤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는 백미러를 흘끗 보았다. 뒤따라오는 차량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군 생활 내내 생사를 넘나들며 갈고 닦은 짐승과도 같은 직감이었다.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달랐다. 너무 조용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그녀가 인적이 드문 2차선 국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저 멀리 뒤쪽에서부터 강력한 엔진 굉음이 들려왔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밴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고 있었다. 동시에 앞쪽 커브길에서도 또 다른 검은색 밴이 헤드라이트를 번쩍 켜며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핥히는 날카로운 비명이 밤의 정적을 찢었다. 홍수연은 거의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90도로 회전하며 멈춰섰다. 앞뒤로 길이 완벽하게 막혔다. 꼼짝없는 도간의 쥐였다. 앞뒤 차량에서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섬뜩하게 들려 있었다. 대략 10명은 넘어 보였다. 그들은 천천히 위협적으로 그녀의 차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선두에 선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야구방망이로 그녀의 차 보닛을 강하게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보닛이 흉하게 찌그러졌다. 그가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좋은 말 할 때 내려라 이 개집애야. 곱게 내려서 싹싹 빌면 팔다리 하나는 붙여줄 테니. 홍수연은 차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다.
그리고 운전석 문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사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두려움이나 공포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성가신 벌레들을 처리해야 하는 귀찮음과 냉정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선두의 남자가 다시 소리쳤다. 벙어리냐? 마지막 경고다. 셋 센다. 하나, 둘. 그가 셋을 외치기 직전이었다. 홍수연이 운전석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문은 그녀의 방패이자 첫 번째 무기였다. 그녀는 문을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얼굴을 향해 전력을 다해 밀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그것이 신호였다. 그녀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차 밖으로 뛰쳐나왔다. 사내들이 당황한 틈을 타 그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다른 남자의 손목을 꺾었다.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남자의 손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졌다. 그녀는 떨어지는 쇠파이프를 공중에서 낚아챘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에 익숙하게 담겼다. 이제 상황은 대등해졌다. 아니, 그녀에게로 완전히 기울었다.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슉슉 울렸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교했다. 그녀는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흐름을 읽고 그 사이를 파고들었다. 한 남자가 휘두른 야구방망이를 그녀는 몸을 숙여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가 그의 무릎을 아래에서 위로 후려쳤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의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또 다른 남자가 등 뒤에서 그녀를 덮치려 했다. 그녀는 마치 등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몸을 반쯤 돌리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거구가 새우처럼 구부러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동작은 오직 상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몸에 각인된 살상에 특화된 암살자의 기술이었다. 불과 2, 3분 만에 10명이 넘는 건장한 사내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아무도 일어서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야구방망이를 든 남자 하나뿐이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홍수현은 손에 든 쇠파이프를 바닥에 가볍게 툭툭 치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와 쇠파이프 소리가 그의 심장을 옥죄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남자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오지마. 너 대체 정체가 뭐야? 홍수현이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지옥의 심연보다도 더 차가웠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분노도 경멸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의 소리였다. 누가 시켰지? 남자는 대답 대신 야구방망이를 필사적으로 휘둘렀다. 그것은 공포에서 비롯된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홍수현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방망이를 피하는 동시에 그의 복부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그녀의 군화 앞코가 정확하게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남자의 몸이 꺽자로 꺾이며 뒤로 날아가 자신의 차에 처박혔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차 유리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싸움은 끝났다. 주변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쓰러진 남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홍수현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지도 않은 채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희미한 전자음이 들려왔다. 소리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리더의 주머니에서 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화면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이름이 떠 있었다. 소장님. 화면에는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 표시와 함께 그 직전에 수신된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처리했나? 왜 답이 없어? 그리고 그 위에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음을 알리는 은행의 알림 메시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홍수현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깨진 액정 화면의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112와 헌병대에 동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에 대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10명이 넘는 상대를 혼자서 쓸어버린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했다. 여기서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의 증거도 함께. 다음 날 아침 제7보병사단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감찰 중령이 부대 근처에서 조직폭력배들에게 습격당했다는 소식은 하급 병사들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소문의 진원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헛소리를 뿐이라고 치부했다. 왜냐하면 사건의 피해자인 홍수현 중령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사단장실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얼굴이나 옷차림 어디에도 지난밤의 혈투를 짐작하게 할 만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사단장인 강철규 중장은 책상에 앉아 심기가 매우 불편한 얼굴로 홍수연을 맞았다. 그는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으며 말했다. 홍중령,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민간인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보고를 받았네. 그것도 10명이 넘는 남자들을 혼자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만들었다고? 홍수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시비가 아니라 계획된 습격이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강 중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철 안에는 지난밤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계좌 이체 내역을 인화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의 끝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민석 소장. 강 중장은 서류를 넘겨볼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아끼던 후배이자 장차 군을 이끌어갈 제목이라 믿었던 이민석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사실인가? 홍수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이민석 소장은 군납 비리를 포함한 각종 부패의 중심에 있으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이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강 중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서렸다. 사건의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었다. 최연소 장군이자 군의 스타였던 이민석의 몰락은 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조용히 처리할 필요가 있겠군. 홍중령, 이 사건은 자네에게 일임하겠네.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민석 소장을 체포하게. 홍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녀가 사단장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사냥을 위한 모든 명분과 허락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이민석을 올가말 덫을 준비하는 동안 이민석 역시 그녀를 파멸시킬 더 교활하고 잔인한 덫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이민석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보낸 깡패들이 한 명의 여군에게 전멸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있던 자신의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제 홍수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도망칠까? 아니, 그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위였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홍수연이 자신에게 덫을 놓기 전에 먼저 그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것. 그녀가 가진 증보를 빼앗고 다시는 자신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그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밥이다. 그는 이제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가족, 친구, 약점, 뭐든지 상관없어.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몇 시간이 흐르고 그의 책상 위로 얇은 서류 한 장이 올라왔다. 홍수연에 대한 신상 정보였다. 그녀의 사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가족은 오래전에 모두 사망했고 이렇다 할 친구나 연인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군대뿐인 것처럼 보였다. 이민석은 실망감에 서류를 구겨 던지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서류 하단에 아주 작게 적힌 한 줄의 정보가 들어왔다. 특이사항, 부관인 김대영 준이와 각별한 관계, 김준이에게는 7살 된 딸이 하나 있음, 이름 김하나. 이민석의 입가에 잔인하고 뒤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찾았다. 그날 오후 김대영 준이의 딸 하나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조용한 소동이 벌어졌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 틈에서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하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는 자신이 아빠의 동료라고 소개하며 아빠가 극한 일이 생겨 대신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하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남자가 모는 검은색 승용차가 학교 앞을 떠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홍수영의 사무실에 있던 유선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김대영 준이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홍수연이 대신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귀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섬뜩하게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민석이었다. 홍중령, 내 목소리 기억하나? 홍수연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온몸의 신경은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민석은 전화기 너머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네가 날 잡으러 올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한 수 빨랐어. 넌 지금 내 손바닥 안에 있어. 홍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조건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증거, 휴대전화, 서류, 원본 파일까지 전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 혼자 와야 해. 경찰이나 헌병에게 알리는 순간 아주 귀여운 아이 하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테니까. 홍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아줌마, 무서워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나였다. 김대영의 딸. 홍수연의 눈빛이 순간 살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달리하는 분노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아이를 건드리지 마. 원하는 게 증거라면 전부 다져다 주지. 시간과 장소를 말해. 이민석의 목소리에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좋아. 말이 통하는군. 오늘 밤 12시 제3군수지원사령부 뒤편의 폐창고로 와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혼자 와야 해. 네 주변 1km 내에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보이면 그 아이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야.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홍수연은 잠시 동안 수화기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민석은 이성을 잃었다. 비열하게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을 정도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놈이었다. 증거를 순순히 넘겨준다 해도 자신과 아이를 곱게 돌려보낼 리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대영 준이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충령님, 하나가 학교에 갔는데 아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홍수연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김준희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의 눈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불꽃처럼 타오르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준희, 정신 차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하나는 내가 반드시 구해올 거야. 이건 약속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에 김준희는 흔들리던 눈빛을 겨우 진정시켰다. 홍수연은 그에게 이민석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모든 것을 들은 김준희의 얼굴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무릎을 치며 자책했다. 저 때문에 충룡님까지 위험해. 홍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자책은 나중에 해.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다. 이민석은 내가 상대한다. 김준희는 내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특임대에 연락해서 현장을 포위하도록.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었다. 그것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다. 아주 작은 위치 추적 장치와 비상신호 송신기가 내장된 특수 장비였다. 그녀는 그것을 김준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계속 주시하고 있어.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여선 안 돼. 하나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알겠나? 김준희는 눈물을 삼키며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다. 홍수연은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무기고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허리춤에 익숙하게 권총을 차고 전투화 끈을 단단히 고첨했다. 밤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아 약속 장소인 폐창고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것은 폭풍의 눈과 같은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싸움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임무가 아니었다. 무고한 생명을 구하고 배신자를 단죄하기 위한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제3군수 지원사령부 외곽에 버려진 폐창고는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밤바람이 뚫린 창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음산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주변에는 가로등 하나 없어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녹슨 철판과 깨진 유리 조각 위를 을신이롭게 비추고 있었다. 홍수연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창고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시공을 껐다. 엔진 소리가 사라지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녀의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한 손에는 약속한 증거물이 담긴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려 있었다. 마치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는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창고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넓었다. 높은 천장에서는 굵은 쇠사슬들이 유령처럼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낡은 군용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흩어져 있었다. 퀴퀴할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간의 정중앙, 천장에서 내려온 전구 하나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의 원안이 바로 오늘의 무대였다. 이민석 소장은 낡은 나무 상자 더미 위에 마치 왕좌에라도 앉은 것처럼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M16 소총으로 무장한 너댓 명의 사병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어중이 떠중이 깡패들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이민석의 사적인 경호대이자 수족들이었다. 그리고 이민석의 발치, 작은 의자에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어린 아이가 있었다. 김대영 준이의 딸 하나였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전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이민석은 홍수연을 보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역시 약속은 지키는군, 홍중영. 혼자 온 걸 보니 아직 머리는 제대로 달려있는 모양이야. 홍수연은 그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빛의 경계선에 멈춰서서 그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민석을 지나 하나에게로 향했다. 아이의 겁에 질린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이부터 보여줘.
이민석이 턱짓을 하자 부하 하나가 다가와 하나의 입에 물린 재갈을 거칠게 풀어주었다. 자유를 얻자마자 하나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줌마! 그 목소리는 홍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민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자, 아이는 무사한 걸 확인했겠지. 이젠 네 차례야. 네가 가진 모든 걸 내놔. 네 손에 든 가방, 그리고 네가 숨겨뒀을지도 모를 원본 파일의 위치까지 전부. 홍수연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넓은 창고 안을 울렸다. 그녀는 발로 가방을 이민석 쪽으로 밀었다. 가방은 콘크리트 바닥을 미끄러져 빛의 원 중앙에서 멈췄다. 그녀가 말했다. 네가 원하는 증거는 전부 저 안에 있어. 박동진의 자백서, 네 계좌 추적 내역, 그리고 어젯밤 네가 보낸 놈들과 나눈 대화까지 전부. 이민석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는 부하에게 눈짓했다.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 병사가 내용물을 대충 훑어보더니 이민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아주 좋아.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릴 줄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불면 돼. 원본은 어디에 있지? 네가 이렇게 순순히 원본을 가져왔을 리는 없을 테니.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홍수연은 그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에 가까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이민석, 넌 지금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이민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무슨 헛소리지? 홍수연은 마치 연극의 대사를 읊듯이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만약 오늘 밤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확인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증거의 원본 파일이 자동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모든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전송되게 설정되어 있다. 네가 지금 손에 넣은 건 그저 껍데기뿐인 사본이야. 창고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민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 그가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이런 교활한 년.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철컥 하는 장전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총구를 하나의 머리에 겨누었다.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이민석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네 년의 그 잘난 증거가 빠른지 내 총알이 더 빠른지 당장 원본의 위치를 불어.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부하 병사들도 모두 소총을 들어 홍수연을 겨누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하지만 홍수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민석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사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서 듣는 사람의 소름을 돋게 만들었다. 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아이도 죽고 증거는 세상에 퍼져나가겠지. 네 군생활, 아니 네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하지만 아이를 무사히 내보내준다면 거래를 하지. 아이가 이 창고를 벗어나 안전이 확인되는 즉시 원본 파일의 위치를 알려주겠다. 선택은 네 몫이야. 이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거대한 도박판 위에 서 있었다. 그는 홍수연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거짓이나 허세도 없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과 함께 파멸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젠장.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창고 안에는 오직 아이의 흐느낌과 이민석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바람소리만이 가득했다. 결국 그는 총을 내렸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부하에게 명령했다. 아이를 풀어줘.
부하가 다가가 하나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을 칼로 끊었다. 자유로워진 하나는 울면서 홍수연을 향해 달려왔다. 홍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야, 지금부터 아줌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저 문을 향해 뛰는 거야.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멈추면 안 돼. 문 밖으로 나가면 아빠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할 수 있지?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홍수연은 아이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다. 뛰어! 아이는 작은 몸을 돌려 어둠 속의 출구를 향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민석과 그의 부하들은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는 이제 안전했다. 홍수연은 자신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수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창고 안에는 그녀와 적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사방은 총구를 든 적들로 포위되어 있었다. 마치 스스로 호랑이 굴에 걸어들어온 것과 같았다. 이민석이 다시 권총을 들어 그녀를 겨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패배감과 분노 그리고 뒤틀린 희열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뱀처럼 속삭였다. 자, 약속대로 아이는 내보내줬다. 이제 네 차례야, 홍수연. 원본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넌 이제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하나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폐창고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유지되던 위태로운 균형이 깨졌다. 이민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껍데기가 벗겨져 나갔다. 그 자리에는 오직 야만적인 광기와 뒤틀린 정복욕만이 남았다. 그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넓은 창고 안을 섬뜩하게 울렸다. 멍청한 년, 네가 정말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아이를 내보내준 건 이제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홍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사방에서 뻗어나온 거친 손들이 그녀의 팔과 다리, 몸을 붙잡았다. 그녀는 마치 성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그들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한 병사가 그녀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철커덩 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그녀의 양팔을 등 뒤로 꺾어 거칠게 창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녀의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에 힘없이 끌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창고 밖 어둠 속에는 낡은 군용 발전 차량 한 대가 흉물처럼 서 있었다. 오래전에 폐기된 듯한 차량의 표면은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그 차량의 측면에 병사들은 홍수연을 세우고 굵은 밧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다. 밧줄은 그녀의 손목과 발목, 허리를 파고들며 모든 움직임을 봉쇄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쇳덩어리에 매달린 무력한 한 마리의 나비와 같았다. 이민석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피복이 벗겨진 두 가닥의 굵은 전선이 들려 있었다. 전선은 발전 차량의 엔진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전선의 끝을 서로 부딪혀 보였다. 파직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멀게 할 듯한 푸른 스파크가 어둠 속에서 튀었다. 그가 홍수연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뱀처럼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위스키 냄새가 풍겨왔다. 자, 홍중령, 게임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야. 다시 한번 묻지. 네가 숨겨둔 원본 파일 어디에 있나? 홍수연은 대답 대신 경멸이 가득 담긴 침을 그의 얼굴에 뱉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타는 듯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민석은 뺨을 타고 흐르는 침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밤 공기를 갈랐다. 홍수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이민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부하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병사 하나가 발전 차량의 엔진 시동을 걸었다. 처음에는 쿨럭거리던 엔진이 이내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을 내며 괴물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차량이 부들부들 떨렸고 진동이 밧줄을 타고 홍수연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전선 끝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민석의 목소리가 굉음 속에서 으르렁거렸다. 2년, 아직도 혓바닥이 살아있나? 니년의 그 잘난 의지가 강한지, 이 고압 전류가 더 강한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는 전선 끝을 그녀의 젖은 군복 위 어깨 부분에 가져다 댔다. 그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그녀의 온몸을 관통했다. 크악!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라기보다는 찢어지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천,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온몸의 신경을 찌르는 듯한 고통. 근육이 의지와 상관없이 뒤틀리고 경련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검게 변하기를 반복했다. 입안에서는 피와 타액이 뒤섞여 비릿한 맛이 났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더 흘러내렸다. 이민석은 몇 초 후 전선을 떼어냈다. 홍수연의 몸이 축 늘어졌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멈추지 않았다. 어깨 부분의 군복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을린 천 너머로 살이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이민석은 그녀의 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어때? 이제 좀 말이 통할 것 같나? 다시 묻지. 원고는 어디에 있지? 홍수연은 대답할 힘도 없는 듯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만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다. 버텨야 한다. 김준희가 움직일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해. 그녀의 침묵에 이민석의 인내심이 다시 바닥났다. 그는 이번에는 전선을 그녀의 허벅지에 가져다 댔다. 다시 한번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밧줄에 묶여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을 것이다.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필사적으로 참았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고통이 멈췄을 때 그녀의 의식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이민석의 목소리가 마치 깊은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독한 년, 정말로 죽고 싶은 건가? 좋아, 소원대로 해주지. 하지만 곱게는 안 죽여. 내 몸의 살점을 하나하나 태워가면서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그는 다시 전선을 들어 올렸다. 그는 마치 고문 자체를 즐기는 가학적인 예술가처럼 다음 부위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그는 이번에는 전선을 그녀의 심장 가까이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말해. 홍수연은 거의 반쯤 감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의지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쓰레기 같은 놈. 뭐라고? 이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다.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가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다. 이 개 같은 년이, 그래, 죽여주마. 그는 전선을 그녀의 가슴에 그대로 꽂아 넣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홍수연은 거의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언뜻 보인 그의 목덜미를 보았다. 군복 옷깃에 살짝 가려진 희미하고 오래된 흉터 자국. 그것은 마치 작은 초승달 모양처럼 보였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홍수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이 멈추고 소리가 멈추고 고통마저도 멈췄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녀의 뇌리 속에 아주 오래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의 표편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늦은 밤, 부엌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와 낯선 여자의 격렬한 다툼 소리,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던 자신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려던 그녀는 실수로 뜨거운 주전자를 엎었다. 아이의 목덜미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고 아이는 자지러지듯 울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아이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 자신의 이복 동생.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 아이의 이름은 희미했지만 그 목덜미에 남았을 흉터만큼은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홍수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굉음을 내는 엔진 소리를 뚫고 이민석의 귀에 정확하게 박혔다. 이우석.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소리처럼 이질적이었다. 그것은 이민석 소장이라는 이름 뒤에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그 자신조차 거의 잊고 살았던 어릴 적 이름이었다. 이우석.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불러주었던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민석의 모든 행동이 그대로 멈섰다. 홍수연의 가슴에 닿기 직전이었던 전선이 허공에서 정지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뇌리에도 마치 녹슨 필름이 돌아가듯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무섭게 소리치던 아버지의 얼굴, 자신을 붙잡고 울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뜨거운 물에 데어 울고 있는 자신을 당황한 얼굴로 내려다보던 한 소녀의 얼굴. 그는 그 소녀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생겼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목덜미에 남은 흉터의 고통과 함께 그 기억은 그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다. 그가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려 홍수연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그 이름을? 홍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눈앞에 이 괴물, 자신을 이토록 잔인하게 고문하고 부하의 어린 딸을 납치했던 이 남자가 자신을 피를 나눈 단 하나뿐인 동생이라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홍수연의 왼쪽 손목, 군복 소매 아래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통신장치에서 미세한 진동이 2번 규칙적으로 울렸다. 두둑, 두둑. 그것은 김대영 준이가 보낸 신호였다. 미리 약속된 암호였다. 하나든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다른 패턴의 진동이 한 번 길게 울렸다. 두두둑. 이 신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그녀가 속한 비밀부대 불가침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사람, 합동 참모의장이었다. 그 신호의 의미는 단 하나였다. 현 시간부로 모든 교전 수칙을 해제한다. 당신의 판단에 따라 현장의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가장 큰 짐이었던 하나의 안전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군 최고 지휘부로부터의 허가가 떨어졌다. 이제 그녀를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충격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강철과 같은 냉혹한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이민석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부하들 역시 자신들의 상관과 포로 사이의 기묘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해하며 경계를 늦추고 있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홍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에 남은 마지막 힘까지 쥐어짰다. 고문으로 경련하던 근육에 억지로 힘을 주자 비명에 가까운 고통이 온몸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묶여있던 양 손목에 힘을 주어 손목 관절을 스스로 탈골시켰다.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뼈가 빠지면서 생긴 아주 작은 틈. 그녀는 그 틈을 이용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밧줄에서 한쪽 손을 빼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손이 자유로워진 그녀는 가장 먼저 이민석이 들고 있던 전선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 전선 끝을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그의 목에 그대로 감아버렸다. 크억! 이민석의 입에서 고려픈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전선으로 인해 스스로 감전되고 있었다. 푸른 스파크가 튀며 그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그와 동시에 홍수연은 다른 쪽 손으로 옆에 서 있던 병사의 소총 개머리판을 붙잡았다. 그녀는 그것을 지렛대 삼아 자신의 몸을 공중으로 띄웠다. 그녀의 군화가 뒤에 있던 다른 병사의 턱을 정확하게 걷어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가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녀는 땅에 착지하자마자 빼앗은 소총을 휘둘러 마지막 남은 병사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전에 차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민석뿐이었다. 그는 목에 감긴 전선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었다. 홍수연은 그의 손에서 전선을 빼어사 바닥에 던져버렸다. 전류에서 해방된 이민석이 콜록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홍수연은 여전히 몸을 묶어있던 나머지 밧줄들을 힘으로 끊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탈골되었던 손목 관절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끼워 맞췄다. 뚜둑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비틀거리는 이민석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모습은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과도 같았다. 얼굴은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군복은 찢어지고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늘하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민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지배하던 상황이 어떻게 순식간에 뒤집혔는지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홍수연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가 말을 더듬었다. 너 정체가 뭐야? 홍수연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고문으로 인해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장정 여럿을 합친 것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이민석을 발전 차량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등이 차가운 쇳덩어리에 부딪혔다. 그녀가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내 이름은 홍수현이다. 그리고 네가 방금 버린 이름 이우석. 그게 네 진짜 이름이지. 난 네 누나다, 이 개자식아. 이민석의 동공이 완전히 풀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자신이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여자,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원수가 어릴 적 헤어진 단 하나뿐인 혈육, 누나라고 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과 허무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광기가 뒤섞인 끔찍한 웃음소리였다. 그의 웃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중얼거렸다. 끝났어. 모든 게. 홍수연은 그의 멱살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꿰뚫을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너 같은 놈이 혼자서 이런 일을 꾸몄을 리가 없어. 네 뒤에 누가 있지? 널 조종하고 이 모든 판을 짠 진짜 몸통은 누구야? 이민석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수연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 그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어떻게 군 내부의 비밀스러운 조직에 포섭되었는지, 그리고 그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이름은 홍수연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군 정보사령부의 수장이자 현역 군인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한 명. 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울려 퍼졌다. 황진태 중장님이다.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의 공기는 쇠처럼 차가웠다. 외부의 모든 소음과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은 국가 안보의 심장부이자 가장 깊은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한반도 전역의 군사 동향과 위성사진, 감청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합참의장 이강석 대장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스크린의 한쪽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화면에는 홍수현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폐창고의 처참한 광경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는 홍수현이 고문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부터 그녀가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고 이민석을 제압하는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동 없는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분노와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화면 속 만신창이가 된 홍수현의 입을 통해 이민석이 자백한 마지막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벙커 안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황진태, 중장님이다. 이강석 대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의심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정보사령관 황진태 중장. 그의 오랜 동료이자 가장 신뢰했던 전우. 그가 군 내부 최대의 반영 네트워크를 이끄는 수장이었다니. 그것은 국가의 안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이강석 대장은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나 충격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외과 의사의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부관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현 시간부로 위기 대응 상황 데프콘2에 준하는 비상령을 발령한다. 합참 직속 특임대 타이푼을 전원 소집하라. 목표는 단 하나. 정보사령관 황진태 중장을 반역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다. 저항할 경우 사살도 불사한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하 벙커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통신이 오가고 무장한 대원들이 어둠 속으로 출동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작전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기슭. 그곳에는 일반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장된 군사시설 하나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통신 중계기지처럼 보였지만 그 지하 깊숙한 곳에는 황진태 중장의 비밀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반영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메인 서버와 모든 거래 장부, 비자금 내역이 보관된 심장부였다. 황진태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이민석의 폐창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홍수현이라는 성가신 벌레를 제거하고 무능한 장기말 이민석에게 모든 죄를 뒤죽어 씌우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민석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금이 갔다. 붉은 와인이 그의 손등을 타고 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강석 대장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들은 이상 몇 분 안에 합참 특임대가 이곳으로 쳐들어올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궁지에 몰린 맹수의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러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전원에게 알린다. 지금 즉시 최후 프로토콜을 실행하라. 모든 서버와 문서를 소각 처리한다. 단 하나의 증거도 남겨서는 안 돼. 그리고 정문을 봉쇄하고 침입자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밀기지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붉은 비상등이 복도를 섬뜩하게 비추었다. 황진태의 충복들은 기밀 문서들을 소각로에 집어던지고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서버실에서는 과부하가 걸린 서버가 폭발하며 불꽃이 튀었다.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가 되어 전선을 타고 기지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황진태는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 몇 개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생각이 없었다. 최악의 경우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해외로 망명하여 재기를 노릴 생각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챙겨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집무실의 당화철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안으로 날아들었다. 폭발의 연기와 먼지 사이로 검은 전투복으로 무장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합참 특임대 타이푼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지옥에서 막 돌아온 듯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홍수연이었다. 그녀는 폐창금에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대신 현장에 도착한 합참 지휘관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즉시 작전에 합류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정신력만큼은 강철처럼 벼려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황진태만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K5 권총이 들려 있었다. 황진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군인 생활 수십 년을 거친 노련한 맹수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들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런, 불청객이 너무 빨리 도착했군. 홍수연 중령, 그 몸으로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한 집념이야. 칭찬해주지. 홍수연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황진태, 넌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반역자다. 지금 즉시 투항해. 그게 네가 군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명예다. 황진태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명예? 명예 따위로 배를 채울 수 있나? 이 썩어빠진 나라와 군대를 바로잡으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너 같은 이상주의자 계집애는 이해하지 못해. 황진태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황진태, 넌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반역자다. 지금 즉시 투항해. 그게 네가 군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명예다. 황진태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명예? 명예 따위로 배를 채울 수 있나? 이 썩어빠진 나라와 군대를 바로잡으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너 같은 이상주의자 계집애는 이해하지 못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책상을 방패 삼아 홍수연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탕! 탕! 총성이 좁은 집무실을 울렸다. 홍수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었다. 그녀가 소리쳤다. 진입하라! 그녀의 명령과 함께 특임 대원들이 연막탄과 섬광탄을 집무실 안으로 던져 넣었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방 안은 자욱한 연기와 눈을 멀게 하는 섬광으로 가득 찼다. 그 혼란을 틈타 대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양측 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탄이 벽과 집기를 꿰뚫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홍수연은 연기 속에서 황진태의 움직임을 쫓았다. 그녀는 황진태가 비밀 통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의 손에는 증거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저걸 놓쳐선 안 돼. 그녀는 연기를 뚫고 그를 향해 달렸다. 그녀의 주변으로 총알이 빗발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황진태와 그의 손에 들린 가방만이 보였다. 황진태는 그녀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비밀 통로의 문을 열며 그녀를 향해 마지막 남은 총알을 발사했다. 홍수연은 몸을 비틀어 총알을 피했지만 총알이 그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팔을 관통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비밀 통로 안으로 사라지는 황진태의 등 뒤로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은 좁고 어두운 비상 계단으로 함께 굴러떨어졌다. 총을 놓친 두 사람은 뒤엉켜 주먹을 교환했다. 황진태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대 출신다운 격투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고문과 부상으로 지친 홍수연 역시 필사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범인과 군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자와 자신의 탐욕을 지키려는 자의 마지막 혈투였다. 그들의 싸움 뒤로는 이미 기지 전체를 집어삼고 있는 맹렬한 불길이 어둠을 붉게 물들이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비밀기지의 비상계단은 지옥으로 가는 통로와 같았다. 두 사람이 뒤엉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동안 위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기름을 만난 듯 맹렬하게 번져내려오고 있었다. 붉은 화만은 철제 계단을 벌겋게 달구고 유독한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다. 계단 곳곳에 설치된 비상등이 깜빡거리며 두 사람의 혈투를 마치 악몽의 한 장면처럼 비추었다. 컥! 홍수연은 아래쪽에서 황진태의 복부를 무릎으로 강하게 찍었다. 하지만 황진태는 노련한 맹수였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녀의 팔을 붙잡아 비틀었다. 총상을 입은 팔에 가해진 공격에 홍수연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황진태는 그녀를 밀쳐내고 먼저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증거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래층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계단의 끝은 기지의 최하층, 비밀 탈출 잠수정이 대기하고 있는 지하 수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저곳으로 그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거기 서! 홍수연은 팔의 고통을 무시하고 그를 뒤쫓았다. 타는 듯한 열기가 등 뒤에서 그녀를 몰아붙였다. 천장에서 불붙은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것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황진태와의 거리를 좁혔다. 마침내 계단의 끝 최하층의 넓은 공간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몸을 날려 그의 발목을 낚아챘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바닥에 나둥글었다. 황진태의 손에서 가방이 날아가 바닥을 굴렀다.
가방이 열리며 그 안에 있던 여러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것이 바로 반역의 모든 증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아야 할 물건이었다. 이곳은 기지의 메인 서버실이었다. 이미 절반 이상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서버 렉들이 불기둥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녹아내린 전선들이 불꽃을 튀기며 떨어졌다.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고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방에서 펑펑 하는 작은 폭발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곳 전체가 거대한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홍수연과 황진태는 서로를 노려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흩어진 하드드라이거들이 놓여 있었다. 그들 주위로는 지옥도처럼 불길이 춤추고 있었다. 황진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연기를 들이마셔 거친 기침을 하면서도 눈빛만은 살기로 번뜩였다. 끈질긴 년,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어. 우리 둘 다 여기서 통고이가 될 거다. 홍수연은 대답 대신 전투 자세를 낮췄다. 그녀의 눈은 오직 황진태와 바닥에 널린 하드드라이브만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고 냉정하게 계상하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5분. 그 안에 저자를 제압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탈출해야 한다. 황진태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그녀를 향해 휘둘렀다. 죽어라! 쇠덩아리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맹렬했다. 홍수연은 몸을 숙여 공격을 피했다. 쇠파이프는 그녀의 머리가 있던 자리 뒤에 서버렉을 강타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스파크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황진태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날이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황진태는 고통의 쇠파이프를 놓쳤다. 홍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찍었다. 하지만 황진태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복부에 전해지는 충격을 버텨내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뒤엉켰다. 이번에는 어떤 기술도 전략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쓰러뜨리겠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지배하는 짐승들의 싸움이었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갔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불타는 서버렉에 처박았다. 전투복에 불이 옮겨붙었지만 그들은 바닥에 몸을 굴려 불을 끄고 다시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니년만 없었어도 내 모든 계획이 완벽했는데. 황진태가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주먹이 홍수연의 광대뼈를 강타했다. 그의 눈앞에서 별이 번쩍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다시 느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황진태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홍수연의 함정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그의 공격 범위 안으로 그를 유인한 것이었다. 그가 달려드는 힘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녀는 몸을 회전시켰다. 유도 기술에서 비롯된 업어치기였다. 거구의 황진태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공중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그냥 내던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옆에서 스파크를 튀기며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고압 전류 패널 쪽으로 던져버렸다. 크아! 황진태의 등이 고압 패널에 부딪히는 순간 끔찍한 비명이 서버실을 울렸다. 그의 온몸이 경직되며 푸른 전류가 그의 몸을 휘감았다. 그의 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머리카락이 쭈뼛었다. 몇 초 후 그는 숫덩이처럼 검게 그을린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의식을 잃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싸움은 끝났다. 홍수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시야는 연기 때문에 흐릿했고 귀는 폭발음 때문에 윙윙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흩어진 하드드라이브를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와 조끼에 쑤셔 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크르르릉. 거대한 굉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불길이 건물의 골조를 약하게 만든 것이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그녀의 주변으로 떨어져 내렸다. 중령님! 그때 그녀가 들어왔던 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특임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무너지는 잔해를 뚫고 그녀에게 길을 만들고 있었다. 여기다! 생존자와 증거물 확보! 한 대원이 소리쳤다.
두 명의 대원이 달려와 의식을 잃은 황진태를 부축했다. 다른 대원들은 홍수연의 곁으로 와 그녀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홍수연은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가장 가까운 대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그 어떤 상황에서보다도 단호하고 명확했다. 이건 국가의 운명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 대원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하드 드라이브를 품에 안은 채 동료들의 엄호를 받으며 퇴로를 향해 달렸다. 이제 모든 임무가 끝났다. 홍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앞으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동진의 오만함, 이민석의 광기, 하나의 겁에 질린 얼굴, 그리고 황진태의 배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냈다. 그녀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무너지는 건물의 굉음이 자장가처럼 멀게 들려왔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그녀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를 안아올리는 것이 느껴졌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중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를 안고 있는 것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김대영 준이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를 안고 불타는 지옥 속을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비밀기지는 마지막 단말마와 같은 굉음을 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나는 소리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했다. 사건이 끝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황진태 게이트라고 명명된 이 사건은 군 내부일 썩어빠진 환부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홍수연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하드 드라이브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반역 행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수십 명의 현역 장성들과 정치인, 기업가들이 줄줄이 엮여들어갔다. 군사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매일같이 새로운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군사재판정의 피고인석은 별들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 중심에는 붕대로 온몸을 감싼 채 휠체어에 앉은 황진태 전 중장이 있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발악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는 결국 반역죄 수괴 혐의로 군법 최고형인 총살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충복들과 네트워크에 연루된 다른 고위 장교들 역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반면 이민석 전 소장에 대한 재판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그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황진태의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과 황진태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걸었을 뿐 본성은 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법정에 섰다. 홍수연이었다. 그녀는 아직 부상이 다 낫지 않은 몸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민석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저지른 범죄와 그가 보여준 마지막 참회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증언과 그의 협조가 정상 참작되어 이민석은 반역죄 대신 직권남용과 납치 교사 등의 혐의만 인정되었다. 그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것은 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 후 홍수연은 국군교도소의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이민석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를 지배하던 광기와 야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회한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면회실의 시간은 바깥 세상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민석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왜 그랬어?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물었다. 왜 날 감싸준 거야?
난 누나를 죽이려고 했어. 끔찍한 고문을 하고 조카가 될 아이까지 납치했어.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홍수연은 유리창 너머의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가 용서한 게 아니야. 법이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지. 그리고 난 널 감싸준 게 아니야.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이민석 소장이 아니라 내 동생 이우석이니까. 이우석이라는 이름에 이민석의 어깨가 가늘게 딸렸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홍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니? 그녀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이민석은 당황했지만 이내 기억을 더듬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늘 아프셨어. 그리고 늘 미안하다고 하셨지. 나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또 본 적도 없는 누군가에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병약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죽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독한 가난과 멸시 속에서 자랐다.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성공하는 것, 누구도 자신을 얕보지 못할 힘을 갖는 것이었다. 황진태는 바로 그의 그런 욕망을 파고들었다. 홍수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생의 뒤틀린 삶의 조각들을 묵묵히 맞춰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네 죄는 10년이라는 시간으로도 다 씻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워. 여기서 네가 저지른 잘못을 매일같이 곱씹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10년 후에 네가 모든 죄값을 치르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도 네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때 내가 널 찾아갈게. 그녀는 말을 맺었다. 그때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 동생아.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이민석은 그녀가 사라진 문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참회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구원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 한 줄기가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국방부 대강당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가장 거대한 숙청 작업이 마무리되고 열리는 첫 번째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이자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었다. 수백 개의 별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헛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단상 위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다. 다음은 근본 황진태 게이트 반역 사건을 진압하고 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유공자에 대한 훈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강당에 모인 장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아래 대기석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름 홍수연 중령이 서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감찰부의 독종, 얼음마녀, 미친 개. 그녀를 부르는 별명은 많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사회자가 잠시 숨을 고르고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국군 통수권자의 명예의거, 태극 무공훈장 수여, 국방부 직할 비밀감찰단 불가침 단장.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불가침. 그것은 군 내부에서 전설로만 떠돌던 유령 부대였다. 대통령과 합참의장 직속으로 그 어떤 사령관의 지휘도 받지 않으며 성역 없이 군 내부를 감시하고 단죄한다는 실존 여부조차 불투명했던 조직. 사회자의 목소리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중장 홍수연. 순간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중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애초에 중령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 계급장은 부패한 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그녀는 군 정보사령관 황진태와 동급인 별 셋을 단 중장이었다. 대기석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찢어진 전투복을 입은 현장 요원이 아니었다.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된 정복,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이 그녀의 지난 군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똑짝, 똑딱. 단상으로 향하는 그녀의 구두급 소리가 수백 명의 장성들을 압도했다. 그녀가 단상 중앙에 멈춰섰다. 그녀는 대통령과 국기를 향해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그녀의 목에 태극 무공 훈장을 걸어주었다. 훈장의 채가운 금속성이 제복 위로 느껴졌다. 그것은 영광의 무게이자 그녀가 감당해야 할 피의 무게였다. 강당을 가득 메운 장성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와 경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녀가 존재하는 한 다시는 군 내부에 어떤 어둠도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홍수연은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그녀는 익숙한 얼굴 하나를 찾았다. 맨 뒷줄 구석진 자리에 서 있는 김대영 준이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누구보다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건강을 되찾은 어린 딸 하나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홍수연의 입가에 비로소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건졌다. 그 미소는 천둥의 여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홍수연이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표정이었다. 식이 끝나고 밤이 깊었다. 화려한 조명과 팡파르가 사라진 서울을 뒤로하고 홍수현의 검은색 세단은 어둠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녀의 차는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다는 듯 익숙한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갔다.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곳. 박동진 대령과 처음 마주쳤던 그 위병소 앞이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한 달 전과는 분명 달랐다. 그때의 공기가 비릿한 욕망과 술 냄새로 오염되어 있다면 지금의 공기는 비가 온 뒤 갠 하늘처럼 맑고 투명했다.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이제 그녀의 차에는 국방부 마크와 함께 성판이 달려 있었다. 붉은색 바탕에 선명하게 새겨진 세 개의 별. 위병소 안이 발칵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한 명의 위병이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하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여성 장교였다. 소위 계급장을 단 그녀는 홍수현의 채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전설 속의 인물을 눈앞에서 마주한 경이로움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녀는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목청이 터져라 경례 구호를 외쳤다. 충성! 제7보병사단 헌병대 소위 이지은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홍수현은 차에서 내렸다. 밤바람이 그녀의 정복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위병소 앞으로 걸어갔다. 이지은 소위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다. 홍수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아주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정의감이 넘치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절의 자신을. 홍수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세가 아주 좋군, 소위. 이지은 소위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영광입니다. 홍수현은 위병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 달 전 이곳에서 박동진을 제압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분노와 치열함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이지은 소위에게 머물렀다. 홍수현이 물었다. 군인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지은 소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배운 대로 대답했다. 총과 칼 그리고 불굴의 정신력입니다. 홍수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이지은 소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가슴 깊이 새겨질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군인의 가장 큰 무기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이지은 소위가 눈을 크게 떴다. 홍수현이 말을 이었다. 총과 칼은 녹슬 수 있고 정신력은 꺾일 수 있어.
하지만 자신이 입은 군복에 대해 그리고 국민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그 마음, 그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 알겠나? 이지은 소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홍수현은 그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다시 차로 향했다. 수고해. 밤 공기가 차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이지은 소위는 다시 한번 깍듯하게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홍수현은 차창 너머로 그녀에게 답례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여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위병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외롭지 않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홍수연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정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그 씨앗은 이지은 소위와 같은 젊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차 안에서 홍수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별이 밝은 밤이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지난한 싸움을 끝낸 전사의 안도의 한숨이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설렘의 호흡이었다. 천둥은 지나갔고 이제 비겐 뒤에 맑은 하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홍수연은 거대한 악에 맞서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핏줄, 동생과의 비극적인 대면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차가운 정의, 그리고 가족을 향한 뜨거운 연민. 이 잔혹한 딜레마 속에서 과연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뒤 동생을 기다리겠다고 한 그녀의 약속은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의와 혈육 사이에서 고뇌했던 홍수연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천둥의 여신 홍수연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